이것이 해소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미 많이 올려놓은 단기 금리를 연준이 빠르게 내리면서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거. 네. 불 스티프너고요. 거꾸로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거. 베어 스티프너, 곰이죠. 곰 스티프너. 퇴근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둘 중에 트럼프가 되면 더 찍을 거잖아요. 지금 바이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역전차가 해소되고 있는 거. 그래서 시장이 이제 삼성이 깜짝 놀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베어 스티프너 구간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작년 8월에서 10월처럼 일어난다면 이미 높아진 시장이 충분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시장에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에는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체 대신에 둔화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지표 나올 때마다 좀 보이거든요. 네.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학자들, 네. 그러니까 또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 다 양치기 소년 됐죠. 예, 지난 3년간 침체가 올 거다 계속 얘기했다가 지금은 대체적으로 한 20%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직도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이제 첫 번째 차트가 이제 그걸 말하는데 네. 확실히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모형 모델을 써서 침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확실히 좀 극과 극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네. 이게 그 장단기 금리차 기반으로 한 거는 확실히 12개월 안에 침체 온다. 네. 강력하게 한 7, 80%를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S&P 500과 트리플 B로 얘기하는 거는 침체가 없다. 뭐 얘기하고 있고, 각종 우리 뭐 일자리니 뭐 이렇게 각종 지표로 경제 지표로 얘기하는 거는 반반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침체가 없다가 아니라 침체가 혹시라도 올 수 있으니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돼라는 압력용, 네. 파월을 비롯한 FOMC 위원들한테 압력용으로 이것이 좀 활용되고 있는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해 전 이 장단기 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될 때 이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 꼭 과거에 보면 침체가 오더라라는 이 근거가 상당히 좀 많은 근거로 좀 제시가 됐었고 각종 지표를 기반한 게 있고 뭐 S&P 500, BBB 스프레드 기반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가장 높은 확률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은 반반이죠. 반반. 예, 지금 딱중 그러네 짬짜면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반반인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거의 이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지금 앞으로 그 침체는 없다라는 가정으로 다 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침체가 오면은 좀 타격을 분명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다들 좀 불안해하는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의 소비 둔화 이슈들이 조금씩 계속 지금 꿈틀꿈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일자리 지표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용 지표들 보통 이런 건 후행 지표로 뒤늦게 나타나서 실업률이 한번 위로 튀기 시작하면은 급등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맞추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연준이 자꾸 미리미리 지금 낮추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의 화두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얼만큼 하느냐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연초에는 한 7번 엄청 김치국물 잔뜩 마셨다가 최근에 뭐 한 번 갔다가 지금 2번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번 FOMC 안 남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그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부터 논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제가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긴 하긴 할 텐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침체가 와서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금리 인하냐 아니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미리 하는 금리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인하를 하는 이유가 보험성으로 미리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 어느 한 군데가 좀 부러져서 급하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는 경제는 비교적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차근차근 이제 인하 수순을 밟을 거다. 그런데 몇 회냐 이런 거에 지금 설왕설래가 좀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를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침체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 전체 100 중에 8%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소위 연착륙에 포커싱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거는 양쪽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그 과거의 경험상 그 우리의 자산군의 그 성과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면은 좀 도움이 돼서 우리가 소위 시나리오별로 솔직히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머릿속에 이런 현상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마치 비단 주머니 3개 들고 하듯이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성격 이게 침체 대응이냐 보험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네. 이 자산군 중에 침체가 와서 인하를 하든 보험성으로 인하를 하든 둘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자산군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채권들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국채나 투자 등급 회사채 모두 이게 침체성이든 보험성이든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냈다.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나왔던 그러한 그 포트 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성과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왼쪽에 진한 파란색. 예, 네. 그러니까 맨 위쪽에 네. 보시면 미국 국채와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네. 두 개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에서 플러스인데 침체 전에 인하한 거든 보험성으로 인하한 거든 둘 다 그러니까 양호한 플러스 성과를 냈던 걸 보시면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채권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근데 문제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투자도 많으시는데 이게 주식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갈린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보험성이나 지금 시장이 바라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보험성 인하로 간다면 그럼 여전히 주식은 성과가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글로벌 주식이든 신흥국 주식이 뭐 소소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침체성이 나면 침체를 그 치료하기 위한 인하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부러지는 주식은 그러한 성과를 마이너스가 폭이 엄청 크잖아요. 막 20%대가 넘어가는 그런 성과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결국은 연준이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게 미국의 소비 둔화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연준 보고 빨리 금리 인상하라고 했던 그러한 매파론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일부는 돌아서서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게 너무 늦으면 이게 보험성이 아니라 침체 대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양쪽의 두 갈래가 갈라진다는 거는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업종별로 좀 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별로 수익이 좋았고 나빴는지. 일단은 우리는 침체는 좀 제껴놓고 보험성만 이제 일단 본다면 사실 지금 가던 대로 지금 잘 갈 텐데 최고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업종 딱 떠오르는 게 뭐 기술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좋고요. 최근 들어서도 금리가 많이 빠지는 날은 미국의 업종도 리츠, 부동산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6개월,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뭐 재량 소비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니, 산업재니, 소재니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분야는 부동산과 재량 소비재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많게 보지 않지만 침체 시에 인하한다. 침체를 좀 염두에 두고 인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업종별로 어떨까요? 쉽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많이 올랐던 그것에 정반대로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체성 인하가 오면 실제로는 부동산이 제일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산업재, 금융 뭐 이 순으로 빠지는데 그 거꾸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가 더 이제 중요할 텐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같은 요쪽이 상대적으로 그때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만 침체가 오면은 보통 시장 20-30%막 가까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때 거의 뭐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는 업종이면 상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 성과는. 그런 점에서 보면서 정반대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부분, 이 채권의 금리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다소 좀 높아지면서 트럼프 리스크라고 좀 불리기도 하고요. 어제는 약간 좀 잠잠했습니다만 이틀간 10년물 채권 가격 상당히 많이 뛰는 경향이 맞습니다. 또 있었거든요. 이 예.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기억하지 모르실 텐데 원래 금리라는 거는 네.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짜리 예금 드시는 거하고 10년짜리 예금 들면 금리를 10년짜리 들 때 똑같은 금리 주면은 안 드실 거잖아요. 더 많이 줘야지 오래 묶여 있을 거죠. 똑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2년 동안 역전돼 있다는 거죠. 단기 금리 훨씬 높고요. 이제 이번에 그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때문에 연준이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같이 끌어올리면서 역전이 벌어졌고 이게 지금 2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소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최근 말씀드린 이틀 사이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통상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그 소위 그 이자 부담, 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더 쉬울 텐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연준의 그것이 말하는 거는 이제 불 스티프너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어렵던데 그냥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보통 이미 많이 올려놓은 단기 금리를 연준이 빠르게 내리면서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거.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정상화되는 요 과정. 근데 그것이 단기 금리가 빨리 내려와서 정상화되는 게 불 스티프너고요. 반면에 베어 스티프너, 곰이죠. 아까 불은 황소고 네. 이 곰 스티프너는 베어 스티프너는 거꾸로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거. 근데 보통 이럴 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가 되게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어쨌든 이슈가 있어서 내리는 거잖아요. 장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시장에 뭔가 이슈가 생겼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결국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둘 다 상관없이 지금 이미 높아진 미국의 지금 GDP 대비 연방 부채가 126%나 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부채를 더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 늘어난 앞으로 10년간 쏟아볼 부채 순증이 8.3조 달러. 8.3조 원, 네. 아니 8.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어요. 네. 1경 2천억. 우리나라 연간 GDP의 5배가 넘거든요. 바이든 때가 4.3조 달러. 우리나라 한 6천조? 엄청나게 이제 부채를 마구마구 찍어낸 거죠. 그런데 둘 중에 되면 트럼프가 되면 더 찍을 거잖아요. 지금 바이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역전차가 해소되고 있는 거. 그래서 시장이 이제 삼성이 깜짝 놀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저도 이제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게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억해 보시면 주식시장이 주종을 꽤 받았었잖아요. 네. 작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때 정확히 베어 스티프너.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는 지금 차트에 보시면 지금 짙은 붉은색 선이 10년 그러니까 2년 금리 차에 이제 이것이 올라가면 역전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피치에서 미국의 국채에 관련 신용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 채권에 대해서 기간 프리미엄을 투자자들이 요구하면서 빠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갔던 거. 이번 이틀간도 비슷한 현상이 최근에 다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제가 이제 이제를 갖고 온 거고요. 지금 이게 베어 스티프너 구간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작년 8월에서 10월처럼 일어난다면 이미 높아진 시장이 충분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팔로우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채권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채권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제의 상황만 보면 사실 시장은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성 발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더 반응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 주식이 보는 바와 채권이 보는 바가 최근 며칠 사이 좀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네. 주식은 여전히 이제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연준이 우리를 구할 거야. 이제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은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이건 연준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건 재무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미국 국채 찍어내는 거를 사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QT가 아니라 QE가 다시 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 늘어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났고, 국채를 지금 남은 3개월간 더 찍어야 되고, 이걸 시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단기만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장기도 받아줘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거 다 감당 못해. 여기에 플러스 일본의 엔화가 지금 160인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일본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손쉽게 엔화 방어할 수 있는 건 미국 국채란 말이죠. 네네. 1조 달러나 들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걸 그러면 쉽게 미국 국채를 팔고 그걸로 엔화를 사면 그러면 쉽게 이게 엔화가 안정될 거잖아요. 문제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는 또 다른 공급이 엄청 늘어나는 거. 새롭게 찍을 것도 있는데 일본이 들고 있는 거를 또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이게 걱정되면서 이틀간 같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염두를 해주실, 특히 미국 국채나 이런 채권 시장에서 염두해야 될 거는 공급이 얼마나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연준이 여기에 새롭게 또 다시 QE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죠. 그러면 QE라면 해결은 될 텐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면서 한번 맞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전에는 일정 대응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에 정확한 뭐 팩트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뭐 얼마인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본이 미국 채권을 조금씩 이제 팔고 있을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판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영레포가 네. 레포가 열려 있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일부 맡겨놓고 네.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과연 그걸로 다 그럴 정도 상황이 된다면 과연 시장이 이걸 다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결국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본조차도 좀 버거워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수급으로는 단기로는 해결될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게 부채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또 일본도 사실은 마냥 자기네들이 계속 지금 경상수지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장기 금리의 우상향 가능성은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채권 시장에서 이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바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